예, 이번 시간에는 축종별 사양관리 및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가축의 종류 및 질병, 악성 가축 전염병, 축종별 사양관리,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의 종류 및 질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동물이라면 생물의 반대말 딱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길짐승, 날짐승은 뭐 새 같은 거 말씀을 드리겠죠. 사람 벌레 따위 이름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축이란 무엇이냐? 가축은 경제적인 소득, 노동, 육류 및 부산물 생산 등을 위하여 또는 좋아하는, 여기 반려동물을 표시하겠죠. 사람의 기르는 짐승을 뜻합니다. 축산이라 하면 가축을 길러서 가축 또는 생산물, 부산물을 판매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발생하는 것을 축산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를 키워가지고 열심히 키우셔서 소 돌아가셨다고 해서 땅에 묻어주시면 그건 축산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 밑에 나와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물로서,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완자가 장난감 완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수공통감염병, 영어로 주노시스라고 합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질병으로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라든가 메르스, 사스,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결핵, 광견병이라고 하죠. 공수병, 또 우리 업종에서 유행하는 브루셀라병이나 큐열 같은 것들이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법 또는 가축전염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 뭐 동물, 가축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축전염 예방법에서 이제 가축의 종류는 크게 20종으로 나눕니다. 또 축산법에서는 21종, 축산물위생관리법은 16종이 나눕니다. 여러분 이해가 쉽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에 대해서 그 질병이 있죠. 뭐 심상사상충이라든가 피부병 같은 질병이 있죠. 질병을 다루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개가 가축에 들어갑니다. 또 개를 사육함으로써 뭐 반려동물 용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법에서는 개가 가축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개는 식육이 금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식육을 다루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가 가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서 우리 지렁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렁이는 질병이 없죠. 그러니까 가축전염 예방법에 지렁이가 안 들어가겠죠. 지렁이를 키워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디서 버는가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미끼로 지렁이를 쓰죠. 그래서 지렁이는 축산법에 가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식욕으로, 예전에는 토종탕이라고 해서 지렁이를 먹은 뭐 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식적으로는 지렁이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지렁이가 가축이 안 들어갑니다. 비슷한 예로 축산법에 오소리가 짐승 중에서 들어가고, 관상조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축산법에 들어가면 십자마라든가 호금조, 문조 같은 경우, 곤충 지금 식용곤충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 갈색 저고리, 장수풍뎅이, 호박벌 같은 경우는 곤충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렁이도 가축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반추동물, 반추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뜻합니다. 한번 삼킨 다음에 다시 개어내서 씹는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가 흔히 소, 양, 염소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단위동물이라고 있습니다. 단위동물은 위가 하나인 동물입니다. 일반적인 개나 돼지, 닭 같은 경우에 단위동물이 들어가고요. 기재료, 발급이 있는 동물이 기재료, 우재료는 기재료 중에 발급이 있는 동물 중에서 발급이 둘로 갈라져 있는 동물입니다. 소, 돼지, 염소 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제역은 발급이 갈라져 있는 동물에서만 나옵니다. 단재료는 발급이 통 있는 동물, 말이 해당이 되고요.
아까 반추동물에서 소의 위는 크게 4개로 나눠지는데 1위 혹이라고 그러고 2위 벌집이 3위는 겹주름이 4위는 주름이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임신 기간입니다. 가축은 아니지만은 그 쥐는 22일로서 제일 짧고 토끼가 30일, 돼지 뭐 염소 같은 114 이렇게 외우기 좋게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 소 중에서 한우는 283일, 젖소는 279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유류 중에서 코끼리가 640일로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알로 태어나는 것들 있죠. 알로 태어난 것들은 부화를 한다고 그러죠. 메추리 부화일은 18일로 제일 짧습니다. 닭이 21일, 그 다음에 오리, 칠면조, 꽁 같은 게 28일 동안 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위, 기러기 같은 경우가 34일로 나타나고 타조가 41일로 현재는 제일 깁니다. 이러한 가금류 부화할 때는 발육기를 통해서 전란, 알을 흔들어주고 있고요. 발생기 때는 알을 안정적으로 냅두면서 병아리가 태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전염병의 차이입니다. 가축 질병이라 하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장애가 일으키는 현상을 가축 질병이라고 그러며 가축 전염병은 한 개체로부터 다른 개체로 전파하는 걸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곰팡이라든가 리케차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가축 전염병의 종류입니다. 크게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소, 돼지, 닭 등 축종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뉴캐슬병 같은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방역본부에 다루고 있는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해면상뇨증 BSE라고 그러죠. 양에서 스크래피, 사슴에서 만성 소모성 질병 같은 CW 같은 광우병이라고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질병에 해당이 된다. 가축 전염병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축 전염병은 크게 1종, 2종, 3종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가축 전염 발생 시 방역 조치 사항을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종의 경우는 축주 신고, 뭐 1, 2, 3종 다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종의 가장 큰 차이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AI 같은 경우. 2종의 경우는 차이는 뭐냐면 예방 살처분이 없다. 대신 살처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동고축까지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동고축이 살처분되고 있죠. 3종의 경우는 이동 제한은 해당이 되는데 살처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악성 가축 전염병 3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입니다.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라고 해가지고 온리 돼지 또는 야생 멧돼지, 그러니까 돼지 외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전파가 되고 있고 따라서 멧돼지 농장 주변 또 멧돼지 발생 주변에 펜스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멧돼지 발생 멧돼지와 접촉한 야생동물 뭐 고라니라든가 들깨라든가 고양이 같은 야생동물 또 이러한 그 폐사축을 먹은 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국 방문할 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불법 축산물을 휴대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가축 전염병이든 질병이든 예방을 위해서는 소득 등 농장 관리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징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급성 감염 돼지는 치사율이 최대 100%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9년 5월에 북한에서 첫 발생이 됐으며 19년 9월에 국내에 유입이 됐습니다. 환경에서 저항성이 매우 강하고 감염 돼지로부터 특히 이제 분비물, 콧물, 침, 오줌 같은 생리적 현상에 따라 직접 전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증상입니다. 발열 시 높은 폐사율이 있습니다. 발열 증상이 심하고 여기 40도 이상 고열이 발생되고 고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숨을 쉬기 힘들겠죠.
또 열이 발생하면 뭐가 있습니까? 식사를 못하게 식욕 절패. 또 오한이 열이 나면서도 특징적인 게 오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춥다 보니까 돼지들이 항대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고열, 식욕곤란, 식욕 절패 이 세 가지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양돈 농가에서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휴대물을 외국 갔다 올 때, 고국에 갔다 올 때 불법 휴대물을 휴대한다든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지인들하고 모여서 자국 음식, 뭐 소시지라든가 훈제고기 같은 거 먹으면서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는 걸 방지하고 있고, 잔반급여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잔반급여를 할 경우는 80도 이상 끓여서 먹이라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잔반금지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내외부 소독 철저,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를 강화하고 있고, 돼지에서 고열이라든가 갑자기 폐산하다든가 사료 섭취를 거부하는 경우는 의심 증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서는 사육돼지에서는 크게 3년째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5월, 8월 3건, 10월에 이렇게 해서 총 5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살처분 매몰 수는 밑에 표와 같고 현재 2021년도에는 5농가에서 7천여 도가 살처분 매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야생 멧돼지에서는 이 두 개도 경기도하고 강원도죠. 15개 시군에서 8월 10일 현재 1661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조류와 포유류, 사람도 감염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동물원에서 호랑이까지 감염이 된 사례가 있고요. 외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가장 큰 주 원인은 역시 주변에 있는 야생 조류입니다. 야생 조류 중에서 우리 집 주변에는 철새하고 뭐 참새 같은 게, 까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철새가 우리 농장에 직접 들어올 리는 없기 때문에 전파 경로를 보시면 철새 도래지에 있는 뭐 볏짚이라든가 이런 걸 먹는 철새하고 거기에 같이 기거하거나 방문한 참새라든가 까치 같은 것들이 우리 집 주변에 와서 우리 농장 주변에 전파하는 경로가 가장 큽니다. 두 번째로 전파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철새도래지를 방문한 축산 농가 또는 방문자들이 우리 농장을 방문하면서 전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제일 위험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차량이라든가 분유 차량, 알수거 차량 또는 계란판, 난좌라고 그러죠. 계란판 수거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전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징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서 급성 전염병으로서 특히 이제 야생 오리류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병원성에는 크게 저병원성, 고병원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저병원성은 우리 산란계 농장에 산재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원성은 HPAI라고 해서 H5형과 H7형에서만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H5와 H7 저병원성이라도 발생이 되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비말 감염, 분변 등에 의한 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징입니다. 급격한 폐사율 증가, 사료 섭취량 감소, 그다음에 산란계, 종계의 경우는 산란율 저하가 그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단계가 진행이 되면 청색증이라든가 침울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검을 했을 경우는 난포 파열, 고열에 의한 난포 파열이라든가 혈난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청색증이라든가 폐사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혈청형 서브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A 및
NA 항원성에 따라 조합이 가능하고 총 144종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N1부터 N9까지 또 H1부터 H16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H1N1 제일 끝에는 H16N9로 해가지고 총 144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H5하고 H7형이 고병원성 AI를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바처럼 약간 색깔이 녹색이 있는 것들은 최근 가금에서 야생들에서 저병원성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국내 그 AI 발생 현황입니다. 크게는 8번째 발생이 됐고 최근에는 2020년부터 21년 동절기 기간 중에 약 109건 총 132일 동안 발생이 됐습니다. 이때 발생된 혈청형은 H5N8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입니다. 구제역은 푸드 앤 마우스 디지즈라고 해서 발과 입 주변에 질병이 발생이 되는 현상입니다. 온니 우제류,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소나 돼지, 염소, 사슴 등에 발생이 되고 있으며 구제역의 가장 큰 경로는 모든 가축이 다 똑같지만 감염 동물에서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외국에 발생된 외국의 해외 유래 불법 휴대물, 소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수송 운송자, 축산 도구, 장화, 그 다음에 수송 차량. 특히 이제 구제역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트랙터라든가 그 다음 포크레인 이런 장비들이 이용이 되면서 옆집과 빌려 쓰면서 발생되는 사례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제역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수포 발생, 또 침 흘림입니다. 제일 위의 사진은 입 주변에서 지금 허연 침이 흘리고 있죠. 밑에는 소의 유두입니다. 유두가 지금 껍질이 벗겨져 있는데 수포가 발생돼 가피라고 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코 주변에 궤양이 생기고 이건 발생된 소의 혀입니다. 목장갑을 끼고 그 왼쪽에 보이는 유두라든가 혀를 같은 거 잡아 당기면 수포가 발생이 되면서 집에서 치킨을 드실 때 치킨 껍질, 치킨 봉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 수포가 벗겨집니다. 우리가 그걸 가피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아프겠죠. 아프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소들이 외딴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돼지 사진 마찬가지. 돼지도 코에 지금 수포가 발생이 되어 있고 유두에 수포가 발생이 되어 있으며 발굽에 수포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코 발굽에 수포가 발생이 되니까 아프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동료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한테 충격에 의해서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축산 농가를 갔을 때, 돼지 농가를 갔을 때 돼지가 흩어져 있다, 산계해 있다 그러면 구제역이 의심스럽고 돼지가 모여 있다는 얘기는 아까 오한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돼지열병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의심할 수 있다. 그래 산계는 구제역, 포개져 있으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는 돼지열병을 의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그 구제역 발생 현황입니다. 총 11차례 발생이 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9년 1월 달에 그 4일 동안 2개 시군에서 O형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발생된 사례를 보면 2000년도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구제역 처음 발생했을 때는 일제시대인 66년 만에 처음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2002년도에 발생이 되고 한 8년간은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월, 4월, 11월에 발생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때는 AI까지 발생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뭐 톨게이트 주변이나 국도 주변에 소독시설이 다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총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전화해찰 콜센터가 생기게 된 계기가 2010년도에 하반기 특히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AI 때문에
조기 종식 또는 사전에 감지하고자 전화해결센터가 운영이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그 백신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대부분 모든 백신 2주령 또는 4주령에 1차, 2차를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 접종은 6개월마다라고 소 같은 경우는 소, 염소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2주령 태어나서 얼마 안 됐어요. 2주령에 하고 4주 후에 한 번 더 하고 추가 접종 6개월마다 해주는 게 좋겠다. 돼지의 경우는 8주령 하고 또 역시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우리 농장 주변에 구제역이 발생이 됐거나 의심스럽다 그러면 추가 접종을 매주 4주마다 이렇게 해서 확산 및 유입 방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만 하면 발생률이 최소화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 덕분에 19년 이후 현재까지 비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백신 접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농장주가 특히 소 같은 경우는 농장주 직접 안 해도 지자체 공수의사가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홍보하실 때 지자체 공수의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주시고 구제역 접종 임상점사 이런 경우는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 발생 현황이라든가 우리 가축의 특성, 우리 농장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프로그램을 변동해서 적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